2020년 6월 2일 부부가 함께 탄 차가 도로 옆 높이 5m 아래 비탈길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타고 안에는 의식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량을 타고 비탈길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석의 안에는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반면 조수석의 남편은 4시간 만에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올해로 결혼 20년 차. 두 아들을 키우며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박성수 씨와 김민혜 씨 부부. 그동안 감춰온 이들의 비극은 지난 3월 8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어느 사거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새벽 4시 52분경 텅 빈 도로 위 갑자기 차량 한 대가 공벽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반쯤 부서지고 뒷부분은 붕 떠오를 정도의 큰 충격. 충격으로 너무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운전석에 갇혀 통증을 호소하는 남성을 가까스로 구조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남성은 사고에 비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구조대원들. 조수석에서 운전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좌석에 엎드려 있었기에 밖에선 보이지 않았던 여성. 구조대원들은 그 상황이 몹시 의아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특히 사고가 나면 가족을 먼저 챙기다든지 우리 와이프 좀 살려주세요. 살아있나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게 좀 졸음운전했다고만. 서둘러 여성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경찰 역시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목뼈가 부러져 피부를 찢고 나오는 부상을 입었는데도 무슨 일인지 차량 내부에서는 혈흔이 소량만 발견된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의심스러운 점은 또 있었습니다. 사고 2분 전인 새벽 4시 50분경 부부가 탄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내려와 굴다리를 지납니다. 그 뒤 1분가량을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차량. 유턴을 하더니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 27초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후 차량은 다시 사고 지점으로 향했고 현장을 지나기 바로 직전 속도를 높이며 달려와 옹벽을 들이받고 맙니다. 또한 사고 전 차량이 현장을 수차례 배회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에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한 경찰. 그 결과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됐고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상한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자기 차를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주차시켜놓고 불상의 물체를 모포의 강문체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사고 약 2시간 전인 그날 새벽 2시 반경 모포로 감싼 뭔가를 조수석에 실는 남편의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아내가 직접 차량에 타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육군 부사관의 수상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바로 남편 박성수 씨. 사망한 사람은 아내 김민혜 씨였습니다.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아내 민혜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남편 박 씨. 사고 약 한 달 뒤에 나온 국과수 부검 결과 아내 민혜 씨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다발성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민혜 씨가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기 전 이미 사망에 이를 정도로 목이 눌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을 조르는 방법은 끈과 손밖에 없어요. 액사는 목의 외폐에 많은 흔적들을 남겨요. 손끝이, 손톱이 누른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경부압박을 했다는 근거가 목에 없어요, 외폐에. 무엇으로? 부부는 직업군인에게 제공되는 관사에서 살지 않고 5년 전부터 부대 인근의 전세 아파트를 구해 살고 있었는데 최근 전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TV를 충동 구매한 남편. 문제는 아이들의 학원비를 낼 돈으로 TV를 샀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이제는 자신이 경제권을 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아내 미애 씨. 그날 밤 방문 너머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 박 씨의 설명은 뭘까? 와이프 계좌를 달라고 하니까 비번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와이프 확인해 봤는데 계좌가 거의 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 박 씨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는 놀란 반응을 보였다는 아내. 그런 아내에게 박 씨는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다. 구멍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집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당신 배달도 다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니 전셋집을 정리하고 다시 관사로 들어가자며 아내를 설득했다는 박 씨. 그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 상황을 알게 된 아내도 자신의 말에 수긍했고 그렇게 상황은 잘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계속 와이프는 안방에 자고 남편 밖에 잔다고 그거가 신경 가지고 휴대폰 보다가 이제 잘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이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는데 무슨 일인지 굳게 잠겨 있었다는 문. 궁금함이 긴 드라이버가 얇은 드라이버가 있나 봐. 잠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아한 생각에 불이 켜져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는 박 씨.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끈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아내. 부드러운 재질이라고 하니까 빨리 빼니까 쉽게 빠지면서 끈이 좀 쉽게 풀리는 상황이었나 봐요. 재빠르게 아내의 의식을 확인했지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주변에 알릴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박 씨. 본인도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또 병원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갈등하고서 자기가 뻥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가 운전을 해요. 번쩍하는 거 있잖아요. 딱 정신을 들었는데 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벽이래요. 그때 이제 브레이크 밟은 거죠. 세게 밟았는데 이미 늦었죠 사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남편. 박 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당시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낸 사고였는지 우린 전문가와 함께 사고 영상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사고 지점을 맴도는 장면에서 의아한 사실을 발견한 전문가. 앞 차량 보시면은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가죠. 이 차량은 이 앞에서 브레이크 잡아요.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차를 보더라도 이 차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무슨 일인지 박 씨의 차량만 브레이크를 밟으며 이곳을 지나갑니다. 브레이크 밟을 이유가 하등이 또 없는데 좌회전할 것도 아니고 직진할 거면서 확인하려고 오는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한 거죠. 이 구간을 지나간 뒤 이상하게도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박 씨의 차량.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곳을 지나갈 때 라이트가 정면을 비췄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리 대각선 방향으로 라이트를 비추는 차량. 박 씨가 처음 이곳을 지나갈 때 서행을 했던 이유는 그의 다음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리고 잠시 뒤 사선 방향 그대로 돌진해 옹벽을 들이박는 차량. 또한 차량이 충돌하기 전 약 3초 정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는 밟았다는 거는 사고를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은 살려고. 마치 옹벽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앞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차량의 라이트가 사선 방향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는데 여기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니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 지나기 전이죠. 여기 횡단보도 여기에서 이쯤에서 지금 핸들을 틀어요 왼쪽으로. 네네. 그래야 저 궤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의도적인 핸들 조작이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 핸들을 돌렸는지 확인이 될 뿐더러 그래 핸들 조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틀었다가 복원하는 거. 놀 수도 있고. 어쨌거나 두 가지 행위가 있어야만이 이 자세가 나와요. 반듯하게 가는 자세가. 타켓 주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향해서 가요. 또한 사고 시 탑승자의 움직임과 부상을 입은 위치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취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민혜 씨의 시신이 눕혀진 자세와 최대한 유사하게 작업을 한 결과 대시보드 아래로 들어가면서 사람 몸이 이게 딱 위로 제껴지면서, 그러니까 엉덩이에서 허리 등 부분 에어백이 있어도 저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죠. 우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된 민혜 씨의 교통사고 손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뼈 골절이 꽤 많아요. 가슴뼈, 갈비 1번부터 12번까지 다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등뼈 쪽도 골절이 나와 있어요. 허리, 골반, 다리 쪽. 민혜 씨 몸 곳곳에 남은 멍자국과 표피 박달은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체 앞면에 나온 상해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목 부분. 목 부분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목 부분은. 부검 결과 인중 아래쪽에는 표피 박탈이, 목 부위에서는 아담의 사과라고 불리는 방패 목불근 등에서 내부 출혈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부상을 교통사고로 생긴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얼굴이 직접적으로 아주 딱딱한 물체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와요. 얼굴이. 저 자세로 딱 보면. 그냥 시트는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러면 저렇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아요. 만약 탑승자가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차량이 정면 충돌했다면 가능해 보이는 손상이지만 뒤돌아 앉은 자세에서 어떻게 안면부와 목 앞부위에 손상을 입었는지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손상과는 무관해 보이는 안면부와 목 부위의 손상들, 이 상처가 의미하는 것은 대체 뭘까? 우린 취재 도중 박 씨의 과거 부대 동료를 통해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다는 박 씨. 특공 무술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목 부위를 공격하되 저항은을 남기지 않고 빠르고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 기술도 존재할까? 백초크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뒤에서 전환과 팔뚝을 이용해가지고 상대의 경동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조르면 사망에 이르겠죠.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상태이기에 다른 기술에 비해 상대방이 정하기 힘든 자세라는 백초크. 팔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목의 다양한 부위를 압박할 수 있는데 그중 우리의 눈에 익숙한 부위도 있었습니다. 여기 라인, 목젖 부분을 이쪽 라인이 닿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으로 치면 앞부분이 예, 앞부분이 닿게 됩니다. 아담의 사과라고 불리는 방패 연골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6월 2일 부부가 함께 탄 차가 도로 옆 높이 5m 아래 비탈길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타고 안에는 의식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통행하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비물치 고개의 왕복 2차선 도로. 신고자였던 남편 박 씨에 따르면 본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아내가 운전 중이었는데 고개를 넘던 중 고라니로 보이는 야생동물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를 피하려다가 도로 옆 야산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부부의 차량. 남편분이 차량 밖으로 아내를 꺼냈던 걸로 기억이 잠깐 나거든요. 그래서 주변 직원들이랑 아내분을 도로 위에 올리고 구급대원들이 CPR 진행했던 것 같고요. 심정지 상태였던 아내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가까스로 심박동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사고 13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결혼 24년 차. 남편과 보석 같은 외동딸을 두고 5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현선 씨. 그런데 낯설기만 한 애도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할 그때 유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의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차량을 타고 비탈길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석의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반면
조수석의 남편은 4시간 만에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낀 현선 씨의 동생은 언니가 사망한 뒤 부검을 의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현선 씨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심박동이 돌아오기 전까지 심정지 상태였던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정지를 일으킨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현선 씨. 그 기간 동안 살기 위해 애쓴 현선 씨의 몸이 많은 흔적을 지워냈기 때문입니다. 뚜렷하게 확인되는 단 한 가지의 흔적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현선 씨와 같은 극심한 뇌손상이 오려면 머리나 주요 장기에 큰 외상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어떤 치명적인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 현선 씨의 심장이 멈춘 이유를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 당시 마지막 경계석을 들이받으며 경계석이 끊긴 빈 공간으로 추락했다고 추정됐다는 부부의 차량. 비눌지 고개의 중앙에 자리한 사고 지점에는 안타깝게도 도로용 CCTV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의 일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숨긴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년 만에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피의자가 된 이유는 뭘까? 비눌지 고개 어디에서도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이 사고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이곳 식당 CCTV를 포렌식해 그날 차량의 행적을 극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 42분경 부부가 탄 차가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내 운전석의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박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식당에서 보여지는 CCTV에는 언니가 조수석으로 탔고 이쪽으로 운전석으로 탔고, 그러니까는 언니가 운전석에 있었다는 그 증거는 본인이 얘기한 거 빼고는 없는 거죠, 증거가.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석으로 내린 박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타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고 당시 남편 박 씨가 운전을 했을 것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는 또 한 사람, 박 씨와 면담을 한 적 있는 보험조사관입니다. 부부가 함께 탄 차에서 아내만 사망한 것이 의심스러워 남편 박 씨와 면담을 하게 됐다는 보험조사관. 태연하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박 씨에게서 긴장하거나 당황하는 느낌을 좀처럼 받지 못했던 그때 조사관의 눈에 이상한 점 하나가 띄었다고 합니다. 사망한 아내 현선 씨의 키는 161cm, 남편 박 씨의 키는 175cm입니다. 14cm의 키 차이가 난다면 운전석에 탄 아내의 시트 위치와 조수석에 탄 남편의 시트 위치에 차이가 있었어야 자연스러운데 두 개의 시트는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락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건 정말 아내 현선 씨가 맞는 걸까? 이에 대해 박 씨는 뭐라고 진술했을까? 거기까지는 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바꾸시는 게 어떻게 바뀌시는 거냐면, 아내분이 자기가 면허 취소 당한 거를 뒤늦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시면서 운전대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운전대를 바꾸고 나서 사고가 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선 씨의 동생은 박 씨 주장이 몹시 황당하다고 반박합니다. 박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아내 현선 씨가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화를 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선 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편의 임시운전 증명서가 저장돼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박 씨의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행적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식당 주차장 CCTV에 찍힌 것이 더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집에서 출발한 부부의 차가 약 21분 뒤
식당 주차장 CCTV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부부의 집에서 해당 식당까지는 차로 약 20분 거리이기 때문에 집을 나선 부부의 첫 도착지는 식당 주차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도 운전석에서 내린 박 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분 뒤 다시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하고 한 번 더 화장실을 다녀온 박 씨.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박 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라는 식당에 대해서 2번이나 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캠핑 답사 부분이었고 화장실에 예민해가지고 깨끗한지 여부를 아내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가족 모두와 약속하고 있었다던 캠핑에 대해 딸 연아 씨는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연아 씨가 알고 있는 사건 당일 부모님의 외출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아빠 박 씨가 엄마 명의로 계약한 매물 때문에 엄마를 화성시 쪽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딸에게 남편과의 드라이브를 꼭 알려왔다는 현선 씨.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근데 항상 갔을 때마다 블랙박스도 선 뽑아놓고 간다고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아빠랑 있다가 사고 같은 걸 당하게 되면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진행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도 남긴 적이 있거든요. 박 씨는 왜 아내와의 드라이브 이유를 여행 답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 그의 사무실 컴퓨터로 아내 명의의 여행보험이 가입된 겁니다.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볼 생각입니다. 부부가 탄 차와 같이 정확하게 나무 3그루 사이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리다가 비탈길로 추락해야 하는 걸까? 시속 10km에서 30km 사이 1km씩 촘촘하게 변화를 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해 돌려본 결과 3그루의 나무 사이로 차가 멈춘 단 하나의 경우의 수를 찾았습니다. 그날 아내의 심장을 멈추게 한 속도 바로 시속 28km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핸들을 뜬 각도라고 합니다. 시속 28km로 3그루의 나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핸들을 180도까지 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핸들을 이렇게 잡죠. 한 번 돌리면 거의 90도밖에 안 돌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죠. 몸을 틀어가면서 돌려야 돼요. 그러면 180도다 이렇게 꺾었다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가능한 상황일까요? 운전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그 길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조향을 했을 때. 5m 아래로 추락했지만 부부의 몸에서는 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게 설명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의문. 현선 씨에게 외상은 남기지 않고 심각한 심정지로 뇌손상이 생길 일은 무엇이었을까? 현선 씨의 부검 감정서 중 법치의학 소견에는 앞니치열과 맞닿은 윗입술 점막과 아랫입술 점막에 여러 개의 상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보통 코와 입을 강하게 막는 방법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상처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손글씨로 5장을 채운 편지. 그것을 읽은 연아 씨는 한 번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빠마저 구속돼 혼자 남게 된 딸을 걱정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날의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아빠의 편지. 편지의 시작부터 아빠는 딸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딸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어요. 경찰에게 진술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해. 나와 맞춰야 해. 싱크로가 되어야 해. 이게 전반적인 이 편지에서 느껴지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더 소름 끼쳐요. 삶의 이유였던 엄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빠 또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상황. 큰 상실을 겪고 있는 딸이 아빠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냥 제발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 박 씨의 대답은 뭘까?